문화의 벽 너머 견고한 선입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6개월의 여정은 단순한 외교 임무가 아닌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변방 국가라는 오만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익숙해진 아침 인사를 나누며 그리고 한 장의 푸른 책갈피를 받으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리셉션장에서 그리고 인천공항의 출국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의 힘은 여권의 색이나 직함이 아닌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마틴 슈타인입니다. 저는 독일 출신 외교관이에요.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조국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브뤼셀, 카이로 같은 중요한 도시들에서 살았죠. 매일 아침 저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구두가 반짝거릴 때까지 닫고 자랑스럽게 독일 여권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작은 파란 책자 하나로 제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곤 했어요. 그날 저는 베를린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도시에 포근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따뜻했고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감돌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 속에서 저는 중요한 인물들 옆에 당당히 서 있었죠. 저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과 독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침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상사가 저를 대한민국 서울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 마음은 물에 빠진 돌처럼 가라앉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왜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들에게도 스포츠팀처럼 순위가 있었어요. 미국이 맨 위에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요? 저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죠. 젊은이들이 K-팝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요. 가끔 큰 회의에서 한국 외교관들을 보기도 했는데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 정치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은 그저 평범한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닫고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찾았어요. 아시아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땅 조각이었죠. 너무 작았어요. 너무 멀었고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사가 새 직책을 축하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틴, 이건 좋은 기회야. 그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억지로 기쁜 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20년간 열심히 쌓아온 경력 끝에 한국으로 발령받는 것은 마치 승진이 아닌 좌천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스카치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내리는 눈을 통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풍경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그리울 것 같았어요. 세계 정치에 대해 글을 쓰는 미국인 기자 친구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를 여러 번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놀라게 될 거야, 마틴. 그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의심스럽군. 제가 말했어요. 난 외교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모두 경험해왔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이 너를 공경에 빠뜨릴 거야. 리처드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이 저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든 가봤고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세상의 서열표에서 제 자리와 한국의 자리가 어디인지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정보 자료에는 한국의 경제, 정부,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은 내용 중 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은 없었어요. 이 발령은 여전히 한 단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정장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독일 여권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항상 가슴 가까이 두던 자리였죠. 이 작은 파란 책자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요한 나라에서 왔다고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베를린에서 이륙하면서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안의 불만과 함께 작은 호기심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모든 믿음이 곧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주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바꾸게 될 것이었어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나라를 향해 저를 실어 나르면서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리처드의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놀라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웃 승객이 읽고 있던 잡지에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이 의외였어요. 어쩌면 저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추위보다 더 매서운 한국의 겨울 바람이 코트를 뚫고 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고 있었죠. 그 순간 고향이 무척 그리웠어요. 서울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놀랐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과 밝은 간판들,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처음엔 이 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규모와 속도감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죠. 독일 대사관에서 보낸 차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차 안은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머물고 싶지 않은 방문객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죠. 대사관 건물은 높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독일의 작은 조각 같았죠. 독일 국기, 독일식 가구, 독일인의 얼굴들. 새 사무실에 자리를 잡으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모든 게 이해가 됐으니까요. 서울에서 보낸 첫 몇 주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대사관 아파트에서 눈을 뜨고 혼자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또 혼자 저녁을 먹고 잠이 드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마치 유리 뒤에 서서 바라만 보고 만지지는 않는 사람처럼 저는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공손하고 웃고 있었어요. 회의는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었거든요. 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주변을 맴돌면서 관계와 배경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모습, 모든 것에 절차와 올바른 방식이 있었죠. 독일의 직접적인 접근법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밤 여러 나라 외교관들을 위한 큰 리셉션이 열렸어요. 방 안은 여러 언어로 오가는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인맥을 쌓고 있었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혼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파란 드레스를 입은 한국 여성이었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슈타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독일어 실력에 놀랐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 유창했거든요. 저는 한국 외교부의 윤다인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서울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매우 효율적이네요. 사실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있는지,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윤다인 씨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의 방식이 좀 느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말로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하는데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독일에서는 효율성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날 이용했던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 운행에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 말에 화내는 기색 없이 물었어요. 혹시 최근 국제 여권 순위에 관심 있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독일 여권은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였어요. 그녀의 미소가 살짝 바뀌며 말했어요. 최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호기심이 발동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여권 순위를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죠. 남한 여권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에서 세계 상위 3위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요. 독일은 4위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국 여권이 내 독일 여권보다 더 강력하다니?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는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기자 행사에서 미국인 친구 리처드를 만났어요. 단정하지 않은 금발 머리와 캐주얼한 재킷이 격식을 차린 정장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있었죠. 리처드는 수년간 아시아에서 살며 미국 잡지에 정치 기사를 써오고 있었어요. 마틴, 문화 충격은 어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독일에서보다 훨씬 오래 걸려. 리처드의 웃음이 사라지며 말했어요. 마틴, 너의 문제가 뭔지 알아? 잘못된 잣대로 재고 있어. 바이올린을 트럼펫처럼 연주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 주말 아파트에 숨어있는 대신 용기를 내어 서울을 탐험했죠. 시간 엄수가 중요한 독일인으로서 완벽한 시간을 지키며 운행되는 지하철을 타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색깔로 가득한 시장을 걸었어요. 처음엔 꺼려졌지만 용기를 내어 김치를 맛봤는데 그 매콤한 신맛이 의외로 중독성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공원에서 가족들, 웃고 있는 아이들,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쌓아 올린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죠. 여기서 배울 것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이 사업 전에 관계를 쌓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종류의 효율성이었던 거죠.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임무가 주어졌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외교회의였죠. 가방을 싸면서 독일 여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여전히 그 가치를 믿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확신이 좀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거였죠. 자카르타로 향하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하며 저는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제 세계 지도에서처럼 작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 그려왔던 세계관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니까요. 비행기가 높이 오르면서 제 안에서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를린에서 가져온 확신들이 마치 지각판이 움직이듯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아마도 한국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정밀한 기술, 깊은 전통, 옛것과 새것 사이의 균형. 이 모든 것은 제 무시가 아닌 존중을 받을 만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죠. 자카르타 공항은 덥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이민국 줄에 서 있는데 등을 타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에어컨은 겨우 돌아가고 있었고 열대의 더위 때문에 제 정장이 피부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독일 여권을 꼭 쥐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은 정말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했죠. 10분, 20분, 30분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한 발짝씩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딱 예상했던 모습이었죠. 비효율과 무질서.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다른 줄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 줄은 더 짧고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앞에 도착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민국 직원의 얼굴이 그녀의 파란 여권을 보자마자 환해졌죠. 그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신속하게 그녀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며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두 손으로 여권을 돌려주었죠. 전체 과정은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죠. 왜 그녀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제가 줄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실례지만 저 여성분은 VIP인가요? 외교관인가요? 이미 짐을 찾고 있는 한국 여성을 가리켰죠.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손님. 일반 한국 시민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빨리 통과했나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여기서 특별 입국 특권이 있습니다, 손님. 비자 필요 없고 빠른 이민 심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들 사이의 특별 협정이죠. 그는 한국 여권에 보여준 것과 같은 존중 없이 제 독일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마치 바닥이 제 발밑에서 기울어진 것처럼 묘하게 균형을 잃은 느낌으로 걸어나왔죠. 그날 오후 외교 세미나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은 여러 나라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무역 협정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큰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공항에서 본 광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 윤다인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그녀를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죠. 제가 같은 나라 외교관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리처드를 발견했어요. 그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는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타이핑을 멈추고 씩 웃었어요. 맞춰볼게.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 서구 여권만 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방금 발견했군. 저는 무겁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한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잖아. 리처드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최근이라고? 1980년대는 40년 전이야, 마틴. 너 같은 외교관들이 낡은 생각에 매달려 있는 동안 세상은 변했어. 저는 커피잔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비자 협정일 뿐이야. 정치적인 문제일 뿐. 그보다 더 깊은 문제야, 리처드가 말했어요. 신뢰의 문제지. 세계는 한국 시민들이 규칙을 따르고 비자 기간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그 신뢰는 정부 성명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수백만 한국 시민들이 해외에서 해마다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쌓이는 거야.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제가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컨퍼런스의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별한 존중을 받고 있었죠. 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전 생각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끗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질서 있는 줄, 깨끗한 거리, 공손한 가게 주인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질서와 존중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일부였죠. 국제적 신뢰를 얻은 문화였어요. 저는 더 많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모했는지, 어떻게 외국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독재 이후 민주주의를 세웠는지, 어떻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영화, 음악, 예술의 자체 문화를 만들었는지 배웠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냈죠. 어느 저녁, 저는 다른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윤다인을 보았어요. 왜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죠.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그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녀의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죠. 저는 그녀의 말만으로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국제적 신뢰를 얻었나요? 저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한 시민씩 하나하나 그것을 얻어냈죠. 그날 밤 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에도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서로 지나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 노인이 쇼핑백을 떨어뜨리자 즉시 3명의 낯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달려왔어요. 저는 제 독일 여권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존중받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존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곳 출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오는 거죠. 제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작은 반도가 이제 제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던 제 나라는 이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 자신에 대해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의 봄이 찾아왔어요. 분홍빛 벚꽃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보도 위로는 부드러운 꽃 천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전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여기며 내심 불만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오늘의 제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대사관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출근하고 있어요. 도시의 리듬을 느끼는 게 좋아졌거든요. 매일 아침 만나는 가게 주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있죠. 빵집 주인은 항상 손을 흔들며 저에게 독일어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신문을 파는 할아버지는 제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시도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곤 했죠. 제 사무실도 많이 달라졌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명소 사진들이 베를린과 워싱턴에서 찍은 제 옛 사진들 옆에 자리 잡고 있었죠. 가장 크게 바뀐 건 독일에 보내는 보고서예요. 예전에는 차갑고 거리감 있게 썼는데 이제는 존중과 호기심을 담아 쓰고 있어요. 베를린의 상사들에게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첨단 기술, 전통과 혁신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유럽 외교관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주목할 가치가 없는 변방 국가로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죠.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오만한 확신이 아직 그들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리처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저를 놀리곤 했어요. 오늘도 그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새 기사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내가 완전히 한국 팬이 됐네. 리처드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 고정관념을 버렸을 뿐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변화야. 그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내 세계관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조립된 거지. 너처럼 높은 외교 직급에서는 드문 일이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6개월 전 서울에 도착한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 자리에는 더 겸손해진 사람, 판단하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 어디서든 교훈을 찾는 사람이 있었죠. 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두바이에서 열린 외교 회의 때였어요. 우리 그룹에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관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두바이 공항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면서 저는 평소와 달리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외교관들은 VIP 전용 라인으로 정중히 안내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관들은 그들의 여권을 받을 때 존중의 표시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유럽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더 빠르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제 저는 질투가 아닌 존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특별 대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한국이 수년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책임감의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고층 빌딩에서 열린 리셉션 자리였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여러 나라 외교관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 동료가 오래된 편견이 담긴 말을 꺼냈죠.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만 좋을 뿐이지 진짜 외교력은 아직 서구에 한참 못 미치지. 6개월 전이었다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유럽인들은 그런 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외교적 성과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건이 전 세계에서 받는 존중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국 대표단의 윤다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금 영국 대표단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뜻밖이었어요. 유럽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 여권 때문에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미소로 물었어요. 여권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 때문이죠.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국제적 신뢰와 존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한국은 제 나라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치열한 노력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베를린에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정치와 무역뿐만 아니라 제가 배운 더 깊은 교훈들에 대해서도 썼죠. 국가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 존경을 얻는지, 오래된 계층 구조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마지막 주에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위한 송별 만찬을 멋진 한식당에서 열었어요. 모두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일어나 기초적인 한국어로 짧은 연설을 시작하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몇 달 동안 퇴근 후에 비밀리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 어린 노력이 제 마음속 존중과 감사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어요. 만찬이 끝난 후 윤다인이 아름답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열어보니 전통 한지로 정성껏 만든 청색 책갈피였죠.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닮은 그 색깔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당신의 외교 여권에 꼭 넣어두세요. 그녀의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도록요.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모두가 보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한반도의 윤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너무나 작고 중요하지 않은 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과 이해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교훈으로 말이죠. 제 독일 여권은 여전히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여권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진정한 가치가 표지의 색깔이나 그 위에 인쇄된 독수리 문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 가치는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독일인들의 매일매일의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국제적 존중과 신뢰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새롭게 증명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죠.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 하얀 구름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 세계 지도가 얼마나 구식이고 편협한지 어떻게 깨우쳐줄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이 단지 국토 크기나 오래된 역사,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목에 감긴 한국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냥 솔직하게 제 경험을 들려줄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한국 발령을 경력의 후퇴라고 여기며 실망감에 가득 찬 채 도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외교 도구가 여권이나 화려한 직함이나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외교의 힘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히 제 주소만 바꿔놓은 게 아니었어요. 제 내면의 지도, 제 시선, 제 가치관.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이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선물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고 있었어요.